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24일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미칠 영향과 여야 전당대회 상황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비상계엄 옹호 등의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상당히 바로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처음부터 그 자리는 보수 인사를 놓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자리로 남겨놨었던 자리였고, 네. 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고, 보수 측 인사들로부터 복수로 추천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검증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분이 실제로는 뭐 내란 특검이 지금 현재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계엄을 옹호하고 실제로 그 책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신들을 좀 적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중간에 논란이 일자 이런 부분들에 사과하고 이 입장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책까지 쓰고 또 특히나 자신의 소신과 철학 이것들을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삼는 그런 교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진짜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은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신뢰를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바깥으로 튕겨나간 계엄 행위를 옹호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옹호하는 그 과정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련돼서 5.18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발언들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상식선을 유지하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굉장히 화를 돋군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만들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과연 국민 통합의 적임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엔 퀘션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수순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셌고 상당히 빠른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강 전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요. 사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인가라는 의문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 폄훼된 말씀과 또 하나는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뭐 국민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준욱 전 비서관을 뭐 중도 보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을 탕평 포용하겠다라고 포장을 했지만 그분이 과연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인가 다소 과격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강 비서관을 추천했던 분이 정규재 주필로 알려져 있잖아요. 정주필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기 때문에 일종의 보훈의사 차원에서 강 전 비서관을 기용했던 것 아니냐.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정도면 본인들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해도 저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본인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변명이었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네. 자,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번 주 목요일이죠.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 여성단체와도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상식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넘겼고 이제 재송부를 요청한 상황인데 이번 주 후반쯤에 일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고 인사 검증하는 데에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코피도 쏟고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이제 굉장히 피곤하게 일을 하는 그 과정에
과정에서 일정 부분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노출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몇 분의 어떤 낙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다사다난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국정을 지금 안정화시키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대통령의 어떤 이 속도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실제로 국민들을 위하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좀 아쉬운 것은 예. 보통 저희가 윤석열 정부는 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이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보통은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 부동산 정보, 경찰 정보, 사법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각종의 기관들에서 받아야 했고요. 특히나 또 세평 같은 것들도 그 사람이 다녔던 여러 군데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평까지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에게 공직을 맡겼을 때 이것들을 뭔가 활용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가능성까지를 다 검증하는데 2달 정도가 걸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일정 부분의 뭐 실수 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무난한 인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에서 굉장히 뭐 열심히 일을 또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러한 것들을 좀 본받아서 이 내각이 일정 부분 또 일단락이 된 만큼 앞으로도 또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내각 구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실용과 능력 또 탕평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겠지만 내각 구성 면면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보훈 인사의 내 식구 챙기기였다라는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예. 특히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이번에 내각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이거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국민 추천제는 보여주기식 탕평 인사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너무 무력화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상임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본인들이 배출한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번 그 인사청문이 상당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도덕성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본인 편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 불패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역 의원이면 무조건 인사청문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24일까지로 정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은 만큼 빠른 임명으로 여진이 길게 이어지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로도 읽히는데 여당에서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발언도 나왔거든요.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그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요. 예.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예,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보좌관 갑질은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다르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 글쎄요, 이 주장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전 문진석 의원이 재선 의원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그 의정 활동을 해왔던 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의 일원이 돼서 당의 의견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본인의 개인적 소신까지 일부 좀 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귀에 거슬리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사실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기업의 그 고용 관계보다 훨씬 더 갑질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생사 여탈권의 권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기업은 그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면 아주 엄격한 해고 요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보좌진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당장 내일 나오지 말아라 하면 거의 면직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국회의원이 갖는 영향력이 큰데 그런 관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보였던 갑질 이것이 과연 용인되는 수준인가? 그것을 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견강부회 같은 메시지들을 내는 것은 대단히 아쉬웠다고 평가합니다. 예.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발언이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한다 하더라도 저는 일정 부분은 그 부담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부담을 확실하게 딱 떨구고 장관이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문진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오늘 채용하고 내일 바로 해고할 수도 있는 무한 경쟁의 이 지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굉장히 취약한 노동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과 동지적 관계, 굉장히 신뢰감도를 높이면 또 그냥 안정화되게 사실 직업의 안정성을 누리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공사 구분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 현실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케이스들을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게 대입하는 건 좀 잘 안 맞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것은 아마 일치된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에 나왔을 때 본인에게 제기됐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줬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장관이 된다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이게 거짓말 한번 논란이 되면서 이것이 또 증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좀 안타까운 청문회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도 이 부담을 과연 대통령께서 지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틀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작성해서 언론사에 기고했던 칼럼이 논란인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것 같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차장이 SNS에 앞으로 언행에 각별에 유의하겠다 이렇게 사과 글을 올렸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회에 나오셔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제 대답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조금 공직자를 하실 만한 분인가 이렇게 약간은 좀 저도 의아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TV도 보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의 청문회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문도 보지 않는다, 뉴스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청문회가 아니죠. 그냥 국정질의의 장에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할 만한 대답은 전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들, 100만 공무원들의 인사의 어떤 핵심적인 그 역할을 담당하셔야 될 분이 저렇게 발언했던 것은 약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그리고 특히나 공직사회에 주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나오셔서 발언을 할 때는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사과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하게 사과하고 딱딱 끊어지게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 칼럼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자, 2차 가해 논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분이 그 작성한 글 놓고 보면요. 박원순 전 시장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추한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는 증거도 안 내놓고 공격을 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성폭력과 관련한 2차 가해의 아주 전형적인 그 행위입니다.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분명히 그 상황을 연출한 피해자가 그럴 상황을 만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그 공무원들의 인사 정책을 좌우할 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2차 가해 논란,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완전히 바닥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적임자라고 판단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살펴봐야 할 정도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과를 했다고 해서 네. 끝날 정도의 문제는 아니죠. 예. 자, 인사와 관련된 논란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지금 기소된 5개 형사 재판이 모두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공판 기일이 추후 지정될 때부터 나머지 재판에 대한 그 공판 기일도 잡히긴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보지 않고 개별 재판부에서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 그러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로 않기로 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대법원 합의체에서 아예 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 어떤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 줬더라면 이런 국론의 분열 없이도 넘어갈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재판은 임기 중에 중지되는 것이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이 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어떤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예. 개별 재판부에 맡겼고 법원은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 재판을 연기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저는 법치주의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 84조의 경우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법 원칙상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정치인 국회의원 시절에 표적으로 수사를 했던 그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압수수색을 수백 건들을 하고 이렇게 수사 기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또 재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도 막 나오게 되면서 과연 이게 진짜 법치주의에 맞는 그런 이 형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러니까 그 지금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장, 결국 투표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니다. 중지하고 이 대통령의 어떤 임기가 끝나면 재판은 다시 진행이 되겠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더라도 처음부터 이 조작되고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벌주기 위해 했었던 바로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은 적어도 그 다음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양당 전당대회 얘기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 상황에 맞춰서 남은 당대표 순회 경선은 8월 2일 전당대회 때 한꺼번에 통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른바 원샷 경선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유불리라고 하는 것은 뭐 끝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충청과 영남에서 우세한 후보가 있었죠. 그리고 아마 투표 결과가 저는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직감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지지자들 간의 어떤 감정을 남기지 않고 단합된 모습 앞으로도 합리적인 토론, 건강한 토론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뭐 이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한다거나 내부에서의 서로 어떤 비판이 너무나 많이 커져가지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남기지 않는 그런 선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누가 되든지 간에 국정 운영을 또 뒷받침하면서 안정적으로 대한민국호를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두 분께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전환길 씨 입당을 두고서 당권 주자 후보들 간의
때문에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 입당과 관련한 건 사실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한길 씨 입당이 어떤 문제를 대표하고 있느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또 부정선거와의 관계를 어떻게 절연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한 게 상징적으로 전한길 씨 입당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전한길 씨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겠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당의 지금 당대표 구도는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리고 부정선거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네 분이 그런 극명한 대척점에 있는 거죠. 예. 이런 그 노선 투쟁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네. 우리 당이 강성 지지자들만으로는 결국에는 원내 일당도 될 수 없고 정권도 재창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할 것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선택을 당원들이 해야지 과거에 연연한 선택을 해서는 결코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각 당의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